Standard Output FM. 저희가 이번에 도커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10월 26일 토요일, 27일까지 27일 일요일 이렇게 네. 이틀 동안 총 14시간 해서 네. 도커를 왜 써야 되는지 도커 기본 개념부터 해서 기본적인 배포까지 이런 핸즈온이라 그러나요? 워크샵? 네, 워크샵을 한 이틀간에 걸쳐서 도커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네. 뭐 조금 써봤거나 네. 이 정도 가정하에서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해서 원격 서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까지 한 사이클을 해드리고 네. 이제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도와드리는 네.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원래 50만 원 책정했다가 저희 처음 하는 거니까 오픈 기념으로 40% 할인해 30만 원.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 데리고 오면 서로 둘 다 5만 원 할인해서 25만 원인데 네.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낙교님도 그렇고 그 같이 하시는 충섭님도 그렇고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작해보는 거예요.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스타에 그렇죠. 저희가 페스타에서 찾으실 수 있고 뭐 44비치 블로그에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 혜택이 은근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요. 뭐 굿즈 같은 것도 있고 수료증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뭐 슬랙도 만들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한 일정 기간 정도는 도와드릴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많이 등록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제 계속 할지는 처음에 해보고 달렸죠. 네. 처음 해보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새 후원자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홍 반장님 지난번에 후잉 편에서 한번 나오셨는데 끝나자마자 후원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강성진 님께서도 새로 후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진 님이랑은 페북 친구인데 보니까 후잉 편을 보시고 후원해 주신 게 아닌가. 후잉 지난번에 사연자라서. 저희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리눅스 뭐 이야기할 때 좀 제대로 이야기 못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지적해 주셔서 네네. 나중에 수정했나? 그때 그 낙교님이 후반부에 다시 맞아, 검색해서 맞아. 네. 정정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 것도 알려주셨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분도 후잉 사용자셨더라고요. 개발자들이 개발자들이 네. 아무튼 감사하고 우리 후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후원은 페이트리온이랑 팟빵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기 후원 형태로 내가 $5를 후원하겠다고 하면 매월 $5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팟빵도 정기 후원 있고 뭐 일시 후원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홍 반장님 그때 카카오 계좌 올려달라고 하셨었는데 아직 계좌를 안 올렸네요. 그래서 계좌도 조만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식 2개 정도 적어놨었는데요. 이번에 책이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와서 이 책 딱 제목 보고 낙교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냥 일단 사긴 해야겠다. 읽긴 해야겠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읽을지 모르고 사야겠다. 이 책이 HB 프레스에서 나왔는데 앨런 튜링 지능에 관하여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1948년부터 한 50년대까지 해서 앨런 튜링이 직접 썼던 이 논문이랑 그 직접 했던 강연들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글이 실려 있는 것 같고요. 페이지가 한 160쪽? 되게 짧죠. 그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랑 이런 게 실려 있는데도 뭐 논문이 그렇게 길지 않은 논문이겠죠. 네, 그런 것도 실려 있어서 한번 앨런 튜링에 대해서 아마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름만 들어봤지만 그런데 관심이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그 인사이트에서 나온 무슨 책이었죠? 그 컴퓨터 과학의 세계를 넓히는 뭔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교수님이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였나? 맞아요.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라고 그 이광근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말고 이광근 교수님이 하신 강연이 있을 거예요. 튜링에 관련된. 그래서 그것도 같이 같이 보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반 정도 보다가 다는 못 봤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소식은 이 책 잠깐 얘기하면 HB 프레스라는 출판사는 뭐 과학 쪽에 아무런
그 연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출판사 얘기하지 말죠. 네, 죄송합니다. 왜요? 우리는 IT 팟캐스트니까. 출판사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또 그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긴 네, 해서. 맞아요. 네. 네, 다음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아마 좀 늦은 소식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S10 지문이 뚫렸대요. S10 아니고 S10. 노트 10 아니에요? S10, 노트 10 둘 다인가? 모르겠어요. S10이라고 봤는데 저는 기사를.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지문 인식 방식이 저도 지금 노트 10인데 네. 화면에 지문 인식이 생긴 최초 버전이잖아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요. 여기 아니에요? 특정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 아. 아래쪽에. 근데 화면 밑에 숨어 있어서 네. 애플처럼 뭐 못 넣는 게 음. 아니고. 근데 이제 뭐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런데 지금 이게 좀 특이한 게 서드 파티 이제 보호 필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 서드 파티겠죠, 보호 필름이. 그거 그쵸. 어떤 데 거를 붙여서 지문 인식을 하면은 네. 아무 손가락이나 해도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뚫려 버린다고. 그래서 이거 아이고. 일반 사용자가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졌고 네. 삼성 측에서도 지금 문제를 인정했고 그 패치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노트 10을 샀을 때 노트 10 플러스 샀을 때 처음에 그냥 생폰인 줄 알았는데 삼성 정품에 그 필름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살 때부터요? 네, 지금 여기 약간 붙어 있어요. 살 때부터 저는 그 어. 거기 뭐죠? 자급제로 산 건데 얇게 그러네요. 붙어 있어요. 있네요. 네, 그럼 해서 뗄 수 있는 필름인 거예요. 네, 그거는? 굳이 안 떼고 이제 새 필름을 안 쓰긴 했는데 네. 새 필름을 살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였어요. 화면에 지문 인식이 붙어 있어서 필름이 강화율이 너무 두꺼운 거 하면 지문 인식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찾아서 했었는데 대부분 또 잘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이제 제 것도 노트니까 자세히 찾아봤더니 네. 이게 무슨 약간 이름이 뭐 특이한 이름의 케이스 뭐 보호 필름 이런 거였는데 애로 지문 인식을 그냥 뭐 그 필름 붙였다고 무조건 항상 지문 인식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건 약간 이제 그냥 와전되는 거고 이 필름을 한번 붙이고 내가 지문 인식을 이제 해요. 네. 그럼 이걸로 등록이 되잖아요. 네. 요 이후에는 한번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아무거나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지문이나 해도 네, 그러니까 지문이 아니라 뭘 눌러도 그러니까 이 필름이 뭔가 그 패턴을 저장하고 있던지 왜곡시키는구나. 아니 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필름에, 지문 인식 필름에. 등록을 할 때 지문 인식 아. 등록을 하려고 손가락을 계속 뗐다 네. 하라고 하는데 그때 사실 필름에 그 지문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최초에 등록. 네, 네. 필름을 뗀 상태에서 지문 등록하고 붙이면은 약간 패턴이 달라져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안 돼서 대부분의 필름들이 그렇게 안내해요. 네. 필름을 붙이고 나서 다시 등록을 지문 등록을 해라. 다시 해라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와중에 애가 그 밑에 뭐 물결 무늬가 뭐가 있었는지 초음파식이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주먹으로 이렇게 해도 인식되고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문 인식 등록할 때 그 필름의 패턴이 저장돼 버리는 것 같아요. 어렵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하는 게 아마 그 필름의 패턴을 예외 처리하지 무시해버리는. 않을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긴 하네요. 그렇게 그쵸. 생각하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해결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쵸. 소프트웨어 패치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방법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필름 제도가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각한 게 지문 인식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지문 인식을 좀 많이 믿고 은행 쪽에서도 다 그 허용해 줬거든요. 맞아요. 지문 인식으로만 할 수 있게 다 해줬더니 이런 엄청난 버그가 있어서 이게 삼성페이도 또 있다 보니까 원래는 지문을 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꼼수 쓰는 사람들은 그 필름을 고의로 붙여서 그렇겠네. 가족들끼리 일부러 결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폰을 이거 그쵸. 준 다음에 그쵸. 이거 아무거나 되면 너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일일이 와이프 지문 막 등록하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아무튼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금융 쪽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금감원인가 금융인가 뭐 이런 네. 페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그래서 빨리 인정했을 수도 있겠네요. 삼성이 빨리 대응을 해야 돼서 되게 빨리 인정한 것 같더라고요. 바로 어떻게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똑같은 필름을 예를 들면 애플 쪽에다 붙이면 걔네는 그렇게 애플은 되지 않는 디스플레이에 거예요? 지문 인식이 없잖아요. 페이스 아직? 아이디니까. 예. 그게 원래 그 원형으로 되어 있는 홈 버튼에 지문 인식이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는 네네. 페이스 아이디로 다 넘어간 건가요? 그렇죠. 애플도 디스플레이에 넣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못 넣고 네네네. 뭐 가격 때문인지 아. 기술 한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 했는데 계속 지금 소문이 네. 다음 폰에는 삼성처럼 화면에 들어갈 거다 들어갈 이 소문은 계속 있어요. 다음 폰에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화면에 네. 넣는 거긴 해요. 아, 그 지문은 지금 참고로 보여주면 딱 여기 지문 마크가 있는 데 있어요. 네. 네. 딱 여기에만 센서가 있어서 아, 뭐 뚫고 뚫리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애플 쪽 페이스 아이디도 뭐 가면 쓰고서 뚫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뚫렸대요? 네, 쌍둥이랑 뭐 가족 네. 그리고 이제 그 MS인가 구글이 사실 안면 인식을 더 먼저 했어요 애플보다 안드로이드 쪽에. 근데 넣었다가 빼버렸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땐 사진으로도 뚫렸어요. 아, 네, 사진으로도 뚫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고 삼성은 또 홍채 인식 넣었다가 빼버리고 홍채는 왜 빼졌어요? 아니 삼성이 뺐어요. 그러니까 왜 빠졌어요? 안 쓰니까. 아, 사람들이 안 써서. 네, 그거 막상 쓰면 엄청 이상해요. 내 눈이 쭉 떠가지고 더 속도가 느려요 지문보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인 보안 솔루션이긴 할 텐데 홍채가 이 사용성이 안 좋으니까 없어지고. 근데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지문도 쉽게 위조하고 홍채도 심지어는 렌즈 같은 거 껴서 위조. 그러니까 물론 영화지만 상상력 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이오 정보를 뭔가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정말로 안전하냐, 정말로 그러니까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냐는 면에서는 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다른 정보로 인증을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문을 한다고 사진을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내 손으로 직접 찍었을 때만 인정하게 하는 것들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문 인식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걸로 계속 뚫고 뚫리는 식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서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서버도 사실 미리부터 문제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문제가 생기면은 고치고 그걸 그쵸. 패턴하고 네. 그런 작업이 잘 되는 팀이 이제 잘하는 팀인 거죠. 근데 지문 인식도 사실은 이런 생체 인식을 그래서 하지 말자고 했으면은 사실 여기까지도 못 왔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증은 사실 비밀번호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와중에 막 MFA를 하고 하는데 또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되는 게 비밀번호도 알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요. 똑같은 번호로 해봐 제일 쉬운 걸로 맞아요. 자기 외우기 편한 걸 그러면 또 보안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차라리 지문 인식이 일반적으로는 누가 내 손가락을 이렇게 지문 떠서 하는 게 엄청난 노력이 드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평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제 뭐 국정화나 이렇게 보안이 더 높아야 되는 데는 뭐 USB 하드웨어 키를 갖고 다니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점점 발전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또 그 생각하는 방향이 어쨌든 사람이 편하게 빨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몇십 년 후에는 진짜 사람 손에 이거 칩 달 것 같아요. 보안 칩을. 왜냐면 이 보안 칩을 그 뭐가 생각나냐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외국에서도 있거든요. 대부분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전자로 교체하는 수요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전자로 뭐 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칩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 인증하려고 하겠죠 분명히. 그러면 그게 점점 발전하다 보면 카드도 너무 불편하다 해서 손에 박으려는 그 테슬라 모델 3가 네. 좀 모델 S보다 싸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불편하게 한 게 있는데 걔는 꼭 차 키를 여기 차에다 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려요. 그냥 현대차처럼 키 갖고 있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모델 3 일부러 싸니까. 근데 차 키를 꼭 대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걸 녹여가지고 거기 RF 카드 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자기 몸에다 이렇게 박았어요. 팔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니까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이상하긴 한데 편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걸 시도하면 그 시절에는 이제 내 손으로 이 폰을 잡으면 자동으로 인식돼서 그렇겠네요. 들으셨죠?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조금 괴기스럽긴 하지만. 근데 그때 이제 승주님이랑 그런 분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 갈리겠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생산성까지 갈려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도 어른들은 아니 뱅킹 못 믿겠다고 내가 꼭 가서 뽑는 분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네. 아니 인터넷 이거 핸드폰 해킹 당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꼭 가서 뽑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아니 무슨 그런 그냥 그냥 하잖아요. 가는 네. 걸 더 근데 두려워하죠. 그 차이가 네. 꽤 크잖아요. 생산성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몸에 칩을 달지 않을까.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음. 그게 갈라놓는 거죠. 네. 뭐. 두 분 이번에 AWS 자격증 따셨다면서요? 네. 네, 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문가로 네. 행사하시는 아니요. 전 전문가 전문가는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한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격증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AWS 자격증이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저는 클라우드 전문가를 땄고 낙교님은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를 땄거든요. 네. 요 두 개 이름을 듣고 어떤 게 더 레벨이 높은 자격증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문가 같잖아요. 그쵸, 전문가죠. 네. 근데 어소시에이츠는 뭐 네. 협력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쵸. 네. 근데 클라우드 전문가가 사실 기초 레벨이고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루션 아키텍트니까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다음 등급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확인하러 들어왔거든요. 섹션에 보니까 클라우드 종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요? 클라우드 종사자.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름 아니에요. 자격증 이름이 아닌가? 네, 이건 아니에요. 자격증 이름 맞는 것 같은데. 종사자는 이 시험을 봐라. 영어로는 프랙티셔너인가 그런데 프랙티셔너가 뭐 전문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시험 항목도 달라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루션 달라요? 아키텍트는 약간 VPC나 이런 거 물어봤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발이나 예. 인프라 관련된 거 물어봤고 클라우드 전문가는 뭐 비용 계산이나 뭐 AWS에 데이터를 이전하고 싶으면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된다. 뭐 글로벌의 레이턴시를 줄이고 싶으면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써야 되는지 뭘 써야 되는지 네. 엑사바이트급 데이터를 옮기고 싶을 때는 AWS 스노우 모바일을 써야 되는지 기존 IDC에서 이전할 때 비용 계산을 하려면 AWS의 뭐 TCO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지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AWS 쪽에 알면 좋은 네. 그리고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AWS의 테크니컬 매니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한테 물어보려면 비즈니스 서포트 등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네,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클라우드 전문가는 좀.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그 서비스들의 목적이 뭔지 뭐 요 정도만 알면 아니요 비용 뭐 계산 비용 계산 좀 알아야죠. 좀 들어가고 네. 근데 그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츠는 이제 각 기능들이 내가 사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정확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름이 솔루션 아키텍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클라우드에서 그 시스템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어떤 걸 쓰면 좋냐, 어떤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여러 개 선택지가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하고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가용성을 확보하려면 멀티 에이지를 해야 되는지 맞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리즌별로 복제를 해야 되는지 근데 그 가용성이랑 뭐 그 확장성 뭐 뭐 비슷한 용어들이 몇 네. 개가 있죠. 뭐 가용성도 있고 또 뭐가 있었지? 생각이 탄력성? 네, 약간 그런 함정 것도 문제 있고. 같은 게 있어요. 함정 문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이상적인 솔루션을 선택하면 네. 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자격증을 이렇게 땄고 축하합니다. 자격증을 사실 다른 개발 자격증은 일반적으로 개발자들 자격증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다 그렇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 보통 인증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네. 이게 증명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쵸. 근데 AWS 자격증이 약간 달라요. AWS 자격증은 아마존이 자기 AWS 관련 회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혜택을 좀 많이 줘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따게 할 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AWS 그 파트너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등급이 되려면 AWS 자격증 몇 이상을 딴 직원이 몇 명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트너란 얘기는 그 메가존이나, AWS의 그 상품들을 대리 판매하는 그 그렇죠. 회사들 얘기하시는 네. 거죠? 거의 파트너들이 많이 하잖아요. 큰 회사들은 다 거의 끼고 네. 하고. 근데 그 등급이 약간 직원들의 자격증 보유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AWS 자체가 파트너랑 뭐 할 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을 이제 이번에 유효 기간이 3년으로 들어왔는데 네. 3년마다 계속 갱신할 그 건덕지가 있어요. 네. 회사 입장에서도 지원할 뭔가가 있고 그러네요. 또 이제 AWS 행사 가면 자격증 딴 사람만 갈 수 있는 라운지가 있어요. 오. 그 AWS 서밋 서울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바닥에 네. 앉아 있잖아요. 네네. 자격증 딴 사람은 자격증 라운지에 가면 거기서 네. 커피도 주고 오.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 제가 듣기로는 CP한 들었던 것 같은데 리인벤트 가면은 거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들었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서 편한 게 아니라 네. 거기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밖에는 거의 헬인 거죠. 거기 복도에도 다 그냥 그 카페 바닥에 다 네. 앉아서 하는데 그 와중에 라운지는 뭐라도 주고 쇼파라도 아.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자격증 딴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많긴 한데 그래도 더 들어라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왜냐면 네. 지금 CP가 딴 자격증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격도 좀 싼 편이고 제일 쌀 거예요 아마. 한 10만 원? 네, 음.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츠가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츠 레벨이 한 20만 원이거든요. 오. 그렇나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공부는? 공부는 저는 그 바로 전날에 저희 회사 분들 한 대여섯 명 같이 봤거든요. 맞아요. 오, 근데 낙교님만 이제 파트너사 되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낙교님만 아키텍트 따고 네. 낙교님만 아키텍트 따고 나머지는 다 클라우드 전문가로 좀 어려울까봐 아, 근데 한 분이 바로 전날 유다시티에서 네. 그 연습 문제를 돈 주고 팔아요 또. 와, 근데 그 연습 문제 돈 주고 판 거를 다 한 번 봤거든요. 네. 두세 개? 60문제짜리 한 두세 개 음.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음. 틀린 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었고 그냥 전문가 정도는 AWS 자기가 좀 써봤다 싶으면 그냥 문제만 풀어봐도 다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다시티에 있는 네, 거기 네. 아, 유다시티 맞아요? 맞아요. 유데미예요? 유데미. 아, 유데미예요. 유데미예요? 유데미. 아. 제가 헷갈렸나? 어, 유다시티예요. 유다시티예요. 아, 유다시티일 수 있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서 아, CP가 말하는 게 맞겠죠. 네네. 낙교님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각공을 했어요. 모각공이 뭐죠? 모여서 각자 공부라고. 어디에 모여서 각자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님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아. 아웃사이더님 아시는 분이 뭐 AWS 자격증 모여서 각자 공부하는 걸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지금 토요일 오전에 계속 모여서 하고 있거든요. 아, 아직도 하고 계세요? 아직도 하고 있죠. 자격증을 땄지만 다음 자격증을 따려고 와. 아직 제대로 하진 않았지만 아직 따고 나서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하긴 했어요. 한 번 네, 했나? 네. 네.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의 비슷한 강의를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하는 건 아닌데 각자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유데미에서 그 클라우드 글에서 만든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각자 구독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각자 진도 맞춰서 봤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 한번 쭉 봤던 것 같고요. 네. 실제 8시간 정도인데 뭐가요? 강의 자체가? 아. 근데 핸즈온 있긴 하거든요. 예. 사실 저는 핸즈온이 거의 의미가 없긴 했었어요. 왜냐면 다 해본 거긴 했어서 그거 다 제끼고 다 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정도 대여섯 시간 분량. 공부하면 딸 수 있는 거군요. 원래- 낙교님 같은. 원래 AWS를 써봤으니까 네. 또 그렇죠. 제가 느낀 거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레벨에서 대해서 느낀 거는 한 2, 3년 차? 그러니까 AWS 전체를 좀 접하는 기간이 한 2, 3년 차. VPC 같은 거 써보고 그 정도 레벨에서 문제 좀 풀어보면은 합격할 정도는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정도 레벨이긴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은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이제 역삼역 쪽 그 역삼역. 사이에서 봤어요. 뭐 글로벌 놀리지 센터인가 뭐 그런 게 있던데. 네. 거기서 시피님은요? 봤고요. 저는 나중에 좀 늦게 했는데 네. 사람들끼리 빨리 시험 보자고 네. 혹시나 떨어지면 또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좀 멀리 가서 저기 그 문정에 무슨 법조타운이 있는데 네. 거기 가봤는데 거기가 약간 구로디지털 단지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 큰 건물들. 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장에서 봤는데 그 시험장이 약간 그거던데요. 토익 시험도 보고 토플 시험도 보고 다 그런 약간 컴퓨터가 시험 전문으로. 인당으로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한 30분 만에 풀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오. 그래요? 진짜 짧게 낙교님은요? 걸렸네. 저는 그 시험이 130분인가 그렇거든요. 130분. 네. 네. 근데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좀 더 길어요. 네. 한 70분 정도 오. 네, 걸렸던 것 같아요. 7, 80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몇 개나 나와요? 65문제 여긴 나오는데 60개, 어소시에이트도 60개. 60개, 네. 65개인가? 65개. 와. 그때 70%인가 넘어야 돼서 사실 18개까지인가 틀리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다가 플래그를 할 수 있어요. 네. 야, 헷갈린다면 플래그 해놓고 나중에 쭉 볼 수 있는데 한번 쭉 풀고 플래그를 봤더니 네. 한 5-6개인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냥 나가야지 하고 그냥 나온 거지. 굳이 더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100점 맞아도 뭐 상 받는 건 아니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저 지금 방금 딴 생각하느라 낙교님 말하는 거 제대로 못 들었는데 네, 내가 무슨 얘기지? 네. 60문제. 아니, 아무튼 근데 이거 시험 볼 때 저희 회사 분은 굳이 영어로 보신 분이 있어요. 예. 혹시나 번역이 이상할까봐. 네.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글로 시험 본 다음에 음. 거기 컴퓨터잖아요. 문제마다 한글 영어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글이 이상하면 영어를 보고 영어가 이상하면 한글을 보면 풀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돈 더 받는 것도 아니니까 무조건 한글로 신청을 하고
그냥 본인이 영어로 보고 싶으면 잉글리시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저는 그게 또 좋았던 것 같은 게 제가 봤던 데서는 시핑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네. 컴퓨터가 되게 좀 해상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떨어지는 환경에 약간 한글 깨진 것처럼 이렇게 쭉 화면 채워놓으니까 네. 이게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화면이 넓어서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윈도우에 조그맣게 띄워줘요. 아, 그럼 보기가 좋은 거야 오히려. 그런 게 있긴 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컴퓨터 괜찮은데.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시험 쳤던 컴퓨터가 안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그 한글은 무조건 하시는 게 굳이 손해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따야 되나? 영어로 따야 되는 이유가 있나? 영어로 땄다고 뭐 이런 거 안 나와요. 거긴 똑같고. 아, 그리고 이제 AWS 자격증 이제 땄을 때 장점 이런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사실 AWS가 아까 혜택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최근 미국에만 열린 거긴 한데 우리가 그 서포트를 열잖아요. 뭐 하다가 안 되거나 뭐 궁금한 맞아, 게 맞아. 있으면 네. 스택 오버플로우 비슷하긴데 서포트 AWS 쪽에 올리는데 그 서포트 답변을 올리는 AWS 직원이 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약간 풀어준 시스템이 생겼어요. 지식인처럼. 예, 지식인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싶다거나 뭐가 잘 안 되면 네. 답변을 누가 달 수 있는데 여러 명이 그 중에 채택되면 돈을 줘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솔루션즈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이상. 그러니까 낙교님이 딴 거 바로 윗등급.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놨어요. 근데 프로페셔널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벌 수 있는 사람이 미국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아마 미국인이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많고 이제 이건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잠깐만 그거 네. 서비스 이름 알려드리면 AWS IQ IQ 그거 맞아요. IQ. 네,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그 안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그런 식의 예, 혜택이. 그러니까 따놓으면 어. 지금 제가 봤을 땐 최근에 메가존이나 뭐 이런 AWS 비슷한 클라우드 투자도 많이 받고 네. 한국에서도 지금 급속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쪽 산업이 발전할 거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따면 취업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어소시에이트 따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저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거기서 바라는 지식이 약간 제가 저희 팀에 올 때 바라는 지식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VPC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VPC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의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시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 정도에서 이걸 따고 왔다? 그러면 되게 좋게 볼 것 같아요. 물론 더 하죠. 추가적인 체크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문제은행만 보고 겨우 네. 그냥 바로 따면 약간 실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뭐 써보고. 유데미 강의나 이런 걸 다 보고 VPC 개념을 알 상태에서 이걸 땄으면 학생들도 약간 본인도 헷갈리잖아요. 이 정도 지식이면 그죠? 되나? 이 정도면 되나 할 텐데 이 AWS 자격증 시험을 진짜 제대로 공부해서 문제은행이 아니라 땄으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솔루션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정도를 따면 당근마켓에 입사 지원할 때 좀 마음이 가볍겠네요. 그렇긴 한데 플랫폼 팀에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 플랫폼에. 정도일 것 그렇긴 한데 같아요. 또 그렇지. 최소한의 요구 네. 조건. 아니 뭐 약간 그러니까 내가 스펙이 그 정도의 다르긴- 지식을 얘기하시는 하죠. 거죠? 네, 내가 너무 자격증이 아니라. 스펙이 없다 그러면 네. AWS 자격증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아. 저희도 최근에 지금 뭐 지원서 막 보다 보니까 솔루션즈 아키텍트 딴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 것들이 좀 애매해서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게 되죠. 내가 서류를 봤는데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AWS 솔루션도 아키텍트 자격증 있네? 그럼 내가 뭐 잘못 본 게 아닐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력서나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판단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블로그나 오픈소스 활동하셨으면은 베스트인데 보통 대부분 그게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뭔가 후킹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런 거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도 자격증 시험 보기 전까지는 맞아요. 잘 자격증 별로 몰랐어요. 차이 몰랐는데 네. 우리가 보고 나니까 요 정도구나 하고 좀 저는 이제 아마 요거 진행을 하면서 그냥 프로페셔널도 바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직 좀 고민 중이긴 한데 네.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그러면은 프로페셔널. 3년마다 갱신을 할 거면 그때는 프로페셔널만 계속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밑에 그렇죠. 걸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왜냐면 다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경우는 그리고 한 번 따면 저 같은 클라우드 전문가 땄잖아요. 이 다음 시험 50% 할인 쿠폰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오. 연장할 때도 할인 쿠폰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 아.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할 때 좀 좋은 방식이 뭐냐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프랙티셔너부터 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은 50% 할인을 하니까 네. 어소시에이츠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50% 할인 받으면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10만 원에 똑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프로페셔널은 3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네. 또 비싸져요. 그만큼은.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할인 받으면 한 17만 원 정도니까 여기 그냥 차례대로 가시는 게 더 좋.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정도 붙으면은 그냥 좀 써봤구나 되는 것 같고, 네. 어소시에이츠는 아까 얘기했던 유데미 강의 좀 보고 음. 문제 풀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데미 강의에도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문제들이 약간 프로페셔널 쪽이랑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프로페셔널 문제는 지문이 긴 것 같아요. 막 지문 설명이 수능인가요? 수능? 길고, 그리고 보기도 길어요. 그러니까 보기 4개를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선택해야 되는데 네. 보기보다 좀 지치는 거죠. 문제 하나하나가.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 새로 공부하면은 프로페셔널 공부하면은 그냥 문제 위주로 많이 볼 것 같긴 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아서는 조금 어렵다. 그 문제 많이 접해보고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어소시에이츠까지는 좀 개념적으로 좀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프로페셔널은 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거는 어쨌건 뭐 영어로 다 풀어봐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너굴님도 한번 따셔야죠. 생각은 조금씩 생기는데. 이게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렇군요. 클라우드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데 네. 이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그쵸. AWS 자격증 정도. 예전에 뭐 리눅스 자격증도 있고 한데 그런 건 또 회사 차원에서 안 밀어주다고 보니까 예, 약간 그런 게 두 있고. 분은 이거를 빨리 따신 이유가 그 리이벤트. 잠시 후면 리이벤트를 네. 가시기 때문이죠. 빨리 다음 딴 건 달에요. 아니에요. 저희 입사할 때부터 따자고 얘기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벌써 리인벤트 2번 가는데 두 번 네. 다 따고 가야지 하고 몇 년째 못 아. 갔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막상 무료로 딱 해버린 갔는데 이번에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생겨가지고 프랙티셔너용 라운지 따로 있고 어소시에이츠 이후 라운지 따로 있고 막 이러면 따로 어떡해요? 놀아야겠다. 그럼 엄청 억울할 것 같아. CP님 막 거기 들어가는데 막 과자랑 막 이런 거 막 주고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쪽에는 뭐 물밖에 없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AWS 말고 구글 쪽에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있고 상대적으로 뭐가 없죠. 그쵸. 이름값이 없는 거죠 이 정도. 구글도 있고 애저도 있을 거고 심지어 네. 쿠버네티스도 있어요. 네. CNCF에서 하는. 아 그래요? 한 분은 그거 따보고 싶다고 해서 한 분은 클라우드 전문가를 따고 네. AWS 자격 말고 그걸 따고 싶대요. 요즘에 그거 공부하니까 그게 따고 싶은가 봐요. 그거는 아예 혼자서 집에서 보는 것 같던데. 와. 아 그래요? 예약해서 그 뭐 캠 켜놓고서 네.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돈 내고서 준비하면 바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개발 쪽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프라나 플랫폼 이쪽이 자격증이 약간 어느 정도 저는 그리고 좀 미래 있으면?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뭐요? 약간 이직? 링크 아직은 모르겠지만 링크드인에다가 좀 써놓으면은 아, 그쵸. 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둘이 똑같은데 안 되면은 있는 사람 더 좋아하겠죠.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아 해요. 맞다 그거 있다. AWS 자격증 따면 자기들이 혜택이라고 주는 것 중에 AWS 자격증 배지를 맞아요. 로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줘요. 링크드인 이런 데 넣으라고. 그래서 넣어야 링크드인이나 뭐 되는데 슬라이드나 지금. 넣어도 된다. 공인해서. 아 난 트위터에도 박을까 봐 이 생각. 아 좋네요. 네. 네,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각공 하셨던 분들은 다 따셨어요 이제. 이제 한 명씩 탈출하고 있죠. 탈출은 아닌데 아무튼 네. 한 명씩 따고 계시고 이제 다들 이번 달 안에 다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다 따시면 또 프로페셔널이나 다른 거 네. 준비하지 않을까 같이. 그래서 좀 더 이어질 것 같긴 해요. 네, 재밌겠네요. 오시죠. 전 토요일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네. 네. 저도 너무 마음으로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요새 토요일에 거의 회사에 또 다른 일 있어가지고 오거든요. 네, 네. 8시에 일어나서 오면은 와. 평일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요, 늦잠 와. 자잖아요. 맞아요. 늦잠 자서 맨날 그 정도 야, 힘든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아 너굴님 하시네. 오세요 토요일에. 저 요즘에 토요일에 좀 회사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애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그럼 애를 여기 넓으니까 놀리고 나는 좀 딴 거 하려고.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조금 커가지고 괜찮아요. 놀린다고 할 때 뭘 하고 놀아야 되는데 애들이 같이? 할 게 없잖아요. 컴퓨터 해야죠.
탁구. 그럼 혼나요. 탁구 괜찮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보겠습니다. 네. 전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파이썬 얘기하시죠. 그리고 네. 파이썬 파이썬 요번에 3.8. 3.8이 나왔어요. 좋은 건가요? 기능상으로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제가 포티보비치의 글을 요약해서 글을 썼는데 네. 그 글도 보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기능이 들어왔다는 정도? F스트링? F스트링 말고 그 그런가? 왈러스 표현식이라고 네. 할당 표현식 뭐 이런 게 모르는데 들어왔어요. 아는 척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포문을 돌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포문에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네. 그 조건을 수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포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트를 순회하는데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그 포문 안에서 리스트의 값을 막 삭제한다거나 이러면 그쵸. 포문이 내 의도대로 안 작동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이제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느낌상. 그래서 이제 그 콜론 표시랑 그 이퀄 표시 그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표현식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 해놓고 원래는 이제 어떤 파일을 읽는다고 하면 while true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라인은 fp.readline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읽게 되는데, 근데 할당 표현식 사용하면 while 해놓고 괄호 열고 line 할당 표현식 콜론 루비에서는 이퀄 fp 라인 리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루비에서는 이런 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while 하시는데요? 자체를 안 쓰니까. 룹이라는 거. 그냥 룹을 무조건 true로 돌고 브레이크할 조건을 따로 걸어서 브레이크 조건만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할당 표현식은 모르겠네요. 이렇게 봐도 이게 뭐가 좋은 거야 막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깔끔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템이란 딕셔너리가 있는데 거기서 타이틀을 가져와서 그 타이틀이 존재하면 타이틀을 그러니까 찍어요. 줄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3.8 이전 버전에서는 타이틀은 item.get 타이틀 해놓고 if 타이틀이면 프린트 타이틀을 근데 저게 했는데 그러면 네. 아까 아이템 추가 삭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배열인 경우 네.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거야? 해도 돼요? 어, 이 할당 표현식은? 저는 그 그거랑은 추가 상관없나요? 삭제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약간 근데 이거 보니까 네, 저 설명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거 할당 표현식이라고 된 게 이제 땡땡하고 이꼴이잖아요. 고에 변수 할당할 때 저거 써서 좀 이런 식으로 익숙해요. 변수 할당하는 언어들이 많죠 사실. 아 그래요? 네. 그쪽은 원래는 앞에 뭐 타입 쓰고 변수명 쓰고 이꼴 쓰고 하는데 그냥 저걸로 하면 그냥 한 번에 되더라고요. 좀 약간 뭐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다양한 언어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언어를 하다 보면 그렇죠. 이해도 좀 더 빨리 되고 네. 거부감도 좀 줄어들고. 근데 좀 거부감 느껴지긴 한다. 낙교님은 새로운 거 다 싫어하잖아요. 이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스카리님하고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기도반 로썸이 이 반대했어요? 할당 표현식을 굉장히 반대했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막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채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는지 아마 그러면서 이제 기도반 로썸이 내가 그 베네딕트 뭐 그 독재자 거기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위원회 체제로 변경이 되는 거긴 이게 그 하죠. 문제 표현식인 거군요. 사건이긴 하죠. 네, 하나의 근데 사건이긴 하죠. 그럴만도 하네. 그냥 약간 신텍스 슈가처럼 위에 하나 네. 추가한 거라. 그러니까 한 줄은 줄여지긴 하는데 약간 자기 애매하죠. 자기가 만들었을 때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직관적이라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파이썬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건 암묵지가 생긴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 파이썬 코리아 페이스북 그룹에도 김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암묵지가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나는 편하게 쓸 것 같지만 초보자들은 좀 힘들 수도 맞아요. 있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게 사실 if문에서 그 초보자들 저도 네. 근데 저도 실수하거든요 지금도. if문에 제일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퀄 하나로 쓰는 거. 네. 그랬을 때 디버깅이 진짜 맞아요. 힘들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앞에 이걸 하나에서 뭔가 잘못돼 그것 때문에 그렇죠. 두 개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보통 하거든요. 그쵸. 뭐 루비 같은 경우 특히나 이렇게 안 되는 언어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예 대입을 하면은 대입은 아예 컴파일이 안 되는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것도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긴 하잖아요. 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암묵지가 늘어나서 초보자들 더 헷갈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이거 말고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위치 고정 파라미터라고 원래는 그 뭐
뭐라 그래야 되죠? 파라미터 이름을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메서드 호출할 때. 근데 그 위치를 고정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는 무조건 뭐 A라는 값이 와야 되고 뒤에는 A라는 키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B라는 키가 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데? 이것도... 저걸 어떻게 아니 원래 순서대로 써야 되잖아. DC를 어떻게 거꾸로 바꿀 수 있어요? DC를 거꾸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호출을 할 때는 거꾸로 바꿀 수 있어요. 예, 호출을 할 때는 파이썬은 뭐 루비도 그렇지만 아니요. 예. 루비는 저걸 하려면 키워드 아규먼트를 꼭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순서 고정. 그러니까 그게 키워드 파라미터인 거고 애초에 키워드 파라미터가 예, 됐는데 원래 있는데 이제 약간 여기서는 인터페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위치를 지정하는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한 건 생각할 좋은데 수 있죠. 약간 오히려 더 루비 스타일 이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문법 기본은 표현이- 순서를 지키고 키워드 아규먼트를 뒤에 넣으면 맞아요. 자동으로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는 썼다. 심지어 안 쓸 수도 있고 막 한데 이거는 지금 기본 변수를 했는데 그게 다 키워드 아규먼트가 됐다가 이제 오히려 이제 순서를 지키려고 다시 하나를 추가한 느낌이기는. 그래서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슬래시 이걸 안 적으면 다 키워드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되는 이 거고요. 슬래시 넣는 네.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그쵸, 같은데. 이게 약간 이상해요. 그냥 코드 처음 배우는 사람이 보면 그냥 슬러시도 꼭 변수명 같이 이게 쉼표 안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이게 게 도대체 있죠. 뭐지?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게 쉼표 말고 뭐 거기 세미콜론을 찍어가지고 조용히 있어. 파이썬 까는 파이썬 까는 건 아니니까. 파이썬 까는 건 이 기능에 아니죠. 대한 어떤 파이썬 피드백이니까. 최고. 근데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제작하거나 네. 할 때 뭔가 이런 식으로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맞아요. 뭐 있을 아니, 수 있겠죠. 그래서 있어요. 저도 키워드 아규먼트 쓰는 이유가 키워드 아규먼트를 이렇게 많이 섞었어요. 네. 저렇게 호출하면 편한 게 많아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앞에 2개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옵셔널로 막 순서 상관없이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 최종 결과물을 호출할 때 모양은 확실히 저게 좋아요 써보면. 근데 이제 이게 레거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위쪽에 저렇게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네. 밑에 거 더 이상한데? 밑에 거 이상한가요? 이건 약간 디버깅용인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완전 신텍스 슈가인데요, 진짜. 아 그렇게 느껴지나요? 거의 극단적 신텍스 슈가. 그러니까 원래는 F 스트링 안에서 그 네임이라는 걸 출력하고 싶은데 네임이 뭔지까지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임은 그 대괄호 열고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괄호죠. 아니 난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게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괄호 열고 네임은 변수명을 출력해 준대요.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변수명을 생략하면 이렇게 변수명이 출력되는. 이 그냥- 니즈를 이해는 하거든요. 아니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해도 근데 찍은 지금 거 아니에요? F라고 굳이 쓴 이유가 있어요. 위에? F랑 상관없어요. F랑 상관없고 지금 위에 처음에 네임은 이제 예, 중괄호하고 이걸- 네임이 이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밑에 거는 앞에 네임는이 없잖아요. 그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임는 이유가 없잖아요. 네임 그 변수 예. 내용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거인지 전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런 건 약간 예전에 루비 같은 애들이 뭐 편하게 한다고 막 뭐 많이 네. 써가지고 신텍스 슈가라고 이제 그러게요. 레이즈는 심지어 매직이라 그래서 그런 걸 맞아요. 많았어요. 루비언을 좋아했던 게 있고 파이썬 네. 쪽은 약간 명시적으로 했던 시절이 있는데 네. 요즘 파이썬 쪽에 그러니까요. 그 완전 개발 말고 네.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게 많이 들어간 거. 지금 단순히 출력하는 건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저걸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그쵸. 로그 출력할 때나 쓰지. 저게 네. 굳이 들어간 거 보면 왠지 파이썬 쪽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프린트 니즈가 오히려 세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게 아닐까. 저게 왜 근데 언어에 밑에를 보면은 좀 더 낫기는 하네요. 포매팅 지정하는 네, 거 보니까. 포매팅 같은 것도 포매팅도 있긴 되긴 하고. 하네.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이 니즈를 이해하긴 하거든요. 왜요? 뭐 가끔씩 이제 뭐 콘솔 로그라든지 네. 푸츠 찍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내가 열심히 찍어 놓고서 변수명 안 넣어놔서 뭔지 몰라.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걸 라이브러리가 하거나 로고가 많이 그쵸. 해주잖아요. 맞아요. 로고가 해줄 단위인데 이거는 지금 언어에서 들어간 거는 분명히 저는 그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금 변화 문법들이 일관성이 있네요. 약간 신텍스 슈거. 그런 느낌이 좀 네. 들긴 하네. 시텍 슈가라기보다 이제 아. 문법이 좀 편리하게 바뀌는. 그렇네. 그렇네. 일관성이 확실히 있네요. 약간 루비스러워지는. 네. 루비랑도 다른 루비랑은 방향이긴 하죠. 다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파이썬이 원래 시도 안 했던 루비가 막 루비는 옛날 그게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뭐 5만 가지 있다고. 파이썬 쪽은 거의 하나로 통일된 네. 뭐 이런 이야기 비교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파이썬도 약간 그러니까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러게요. 그 위치 고정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내에서 엔지니어들 방에 공유가 됐거든요. 내용이 그랬더니 위치 고정 파라미터 보시고 C#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그래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슬래시 맞죠, 중간에 저- 놓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 저거는 진짜 왜 진짜 저도 궁금한데 이제 파이썬 잘하는 분들이 봤을 텐데 슬러시 말고 다른 대안들도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슬러시 근데 말고 키워드 뭐- 파라미터 구분하려고는 요 별 표시를 하거든요. 아, 기존에 이미 아스테릭스? 있었어요, 저렇게? 예, 저렇게 뜨는 게 있어서 이제 다른 특수 기호를 그럼 찾다가 여기서 CD도 키워드 파라미터잖아요. 별표 전에 CD는 아니에요? 밑에 보면 CD도 다 키워드 파라미터였잖아요. 별표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CD는 그냥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CD는 CD 도- 그냥 순서대로 넣어도 쓸 수 있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CD 보는 건 잘 다 모르겠지만. 44비트 블로그 네, 글에 있는 네, 그거 네. 보고 하는 건데 네. 네,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재밌네요, 근데. 재밌나요? 재밌네요. 이제 파이썬도 이제 해리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지금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 파이썬도 이렇게 되겠구나 아니야, 하면서. 아니야. 심보가 고약해서 네, 낙교님이. 뭐 근데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죠. 안 쓰면 되는데 하긴 루비 쪽은 확실히 그런 게 좀 크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짜는 코드를 그 신텍스 추가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되니까 암묵지가 진짜 많긴 하거든요. 네. 그럼 처음 보면은 되게 알 수 없어요. 맞아. 네. 그리고 루비 쪽은 심지어 그런 신텍스 슈가를 레일즈가 다 넣어버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레일즈의 기능인지 맞아요. 루비인지도 저 모르는 어려웠어요. 상황으로 네. 있다가 잘 안 넣어주다가 요즘에 루비에 레일즈의 그것들이 슬슬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네. 그게 이 루비 이슈를 보면은 막 10년째 묵혀 네. 있다가 이제 그런 루비도 VS 코드에서 지원 잘 돼요? 아, 기본적인 건 되는데 네. 타입스크립트나 고랭 정도는 안 돼요. 왜냐면 타입 네. 가지고 추론하는 거에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회사 분들도 VS 코드는 쓰는데 네. 가끔 쓰고 결국 코드 분석하고 복잡해지면 프로젝트가 루비마인 아, 계속 루비 쓰셔. 마인. 이맥스에서 잘 됩니다. 네. 원래 루비 소스 코드에 이맥스 확장이 들어가 이맥스 있었던 거 조용해 같아요. 주시고요. 이맥스 조용히 하세요. 저도 사실 VS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이 지원이 되게 잘 돼요. 네. 이게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이썬 개발자라고 하면 되게 숨어 살았나 봐요. 서로 존재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그 사티아 나델라로 바뀌고 나서 한번 행사를 했대요. 네. 사내 파이썬 개발자 한번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한 40명 50명 모여서 작은 회의실에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몇백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레드몬드 본사에서만. 그래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고무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VS 코드 같은 거에도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뭐 어쨌는지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VS 코드에 파이썬 기능 추가되는 거 보면 엄청 빠방하게 지원이 되는 그래요? 거예요. 사실 쓰고 싶은데 몇 가지 포인트가 걸려요. 뭐 예를 들면 그 리모트, 그러니까 저는 도커 컴포즈로 로컬에서 개발 환경을 돌리는데 그때 리모트 리모트 디버거도 지원을 하거든요. 리모트 인터프리터도 지원이 들어갔어요. VS 코드에. 근데 들어오자마자 써봤을 때의 느낌은 아직 살짝 뭔가 부족하다. 네,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보강이 되고 있어서 한번 다시 시도는 그럼 해봐야겠지만 파이참에서는 좋은데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파이참에서는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네. 작동을 하는데 내 의도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이 이제 파이참인 거죠. 그렇죠, 파이참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루비마인과 VS 코드인 것처럼. 그렇죠. 네. 요즘에 한쪽은 무조건 VS 코드야. 아, VS 코드에서 이번에 또 파이썬 지원 강화 됐다면서요? 어떤 게 지원된 거예요? 저는 10월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네. 정확히는 이제 VS 코드는 아니고 파이썬 이제 플러그인. 근데 파이썬 음. 플러그인은 공식이죠. 예, 공식 마이크로소프트. 있어요. 네, 공식이 이제 좀 더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네이티브하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그냥 주피터 노트북 근데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이 아니잖아요. 파이썬이죠. 그냥 코어가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네. 기본은 파이썬이긴 아, 하죠. 그래요? 파이썬 생태계에서 나온 거긴 하니까 뭐 다른 네. 언어는 뭐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커널 상에서 네. 해석되는 거면 다 되긴 할 텐데 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파이썬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는 셀별로 다른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우와.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네. 물론 노트북에서 지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셀마다 에디터에서 다른 걸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다른 웹에서 거? 오히려 쉽죠. 웹에서는 그 컴포넌트를 셀마다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에디터에서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그거를 이맥스에서 한 10년 전에 했었어요. 10년까지는 아닌데 이메스 얘기 자꾸 하시는데
원래 지원했었는데 이맥스 이야기 금지예요. 2019년 스택 오버플로우의 10% 5%도 못 2점 몇 프로잖아요. 빔은 25%인데. 그리고 아무튼 네. 결정적으로 낙교님은 뭐 에디터 키보드 이야기 하면 지금 회사 기승전 이맥스. 아니 회사에 네. 스테라폼이나 이쪽에 낙교님 오타 때문에 디폴트가 디팔트 뭐 이런 거 돼 있고 뭐 노티피케이션 되겠다. 지금 오타를 네. 사내에서 유일하게 내는 사람인데 곳곳에. 근데 이게 다 유일하게라뇨. 이맥스. 이맥스 아니면은 이맥스일 확률이 높아요. 네. 이맥스를 안 잡아주는 거지. 뭐 아무튼 되게 주피터를 발표했고 네. 어쨌건 기본 언어가 파이썬이니까 뭐 다른 언어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파이썬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새는 그때 CP도 알 텐데 구글 콜앱이 워낙 좋아서 콜앱은 뭐예요? 콜앱은 구글에서 만든 이제 주피터 파이썬 래퍼 같은 같은 느낌. 주피터 같은? 주피터를 걔들이 띄워주는 것 같아요. 공유도 잘 되고 네. 결과도 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고 해서 좋다. 주피터를 직접 쓰지는 않고 대부분 특이한 경우 아니면 이제 간단한 건 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해버리는 거. 아마 좀 그 상호 호환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주피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서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까지 해줘 버리니까 콜앱이 그렇죠. 너무 오. 강력한 거죠. 엄청 편한 게 뭐 네. 대용량 파일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콜앱에서 그냥 파일 읽듯이 읽으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파일을. 그럼 더 빠르고 뭐 빅쿼리도 바로 네. 콜앱에서 데리고 와버리고. 좋네요. 주피터 쪽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은 좀 못 쫓아가고 있는 느낌이긴 해서 뭐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코드가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지정을 해서 바로 실행하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VS 코드예요? 네. 아. 근데 이거 이맥스에서는 20년 전에 됐던 것 같긴 한데 이맥스 얘기 금지라니까요. 근데 되게 파이썬 싫어한다고 하셨으면서 VS 코드에 파이썬 지원 강화된 거를 이렇게 유심하게 보셨어요. 저 파이썬 좋아한다니까요. 제가 언제 싫어하는 거죠? 지금 아, 이거- 약간 뭐 이거 이거 실드 같은데 약간. 유도 신문 같았는데 이거 영상 녹화했으면 아까 네. 낙교님 표정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파이썬의 변화가 어쩌고 하면서 네. 웃는 표정이 약간 파이썬을 비하하는 아니라니까요. 와, 약간 이 공개 통쾌해하는- 방송 해야 돼. 공개 네, 방송. 아니야. 보이는 라디오 해야 돼. 파이썬 대세죠. 와,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없는 말 파이썬이 마음에도 대세는 없는 아니죠. 말을. 대세죠. 요즘 다른 언어들이 있는데 요새 막 다른 것들 보면은 이제 파이썬 아니면 답이 없나요? 막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이거 봐 표정 보니까 또 무시하는 네. 아니라니까요. 돌려 약간, 깔려고. 네, 돌려가기 당하는 아니라니까요. 느낌이지만. 아무튼 네. 파이썬 좋은 언어죠. 네 그렇고 4분 코딩이라고 저희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44비트 유튜브에서 그쵸. 저 이거 포맷을 바꿨어요. 응? 포맷을 바꿨어요. 아 그쵸 유튜브 네. 포맷. 그래서 좀 짧게 이제 소개하는 거 새로운 기술 같은 기술 거. 소개하고. 근데 조회수가 확실히 잘 나와요. 음. 물론 너굴림의 도코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거는 그냥 주제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잘했다기보다는. 낙규님은 왜 안 만드시나요? 저 조만간 만들지 제가 않을까요? 만들 때 제 옆에서 채찍 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이 방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만들고 맞죠. 저녁에 퇴근도 못하고 나는 이 회사로 퇴근을 해서 방을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된 상태로 막 영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그래서 하나씩 다 올려주셨잖아요. 지금 4명이 하는데 그렇죠. 3개가 올라왔는데 혼자 안 올려. 근데 왜, 그리고 왜? 마른 날마다 뭐 유튜브를 뭐 어떻게 개편해봐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이걸 운영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영상은 안 올려요. 저도 조만간 약간 올리도록 사장님 하겠습니다.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했거든요. 낙교님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는 말 하지 말고 TLS를 항상 발행하라고 ELS인가요? 네, 내가 이걸 안 하면은 얼마. 예, 약간 좋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으로 찬성합니다. 하겠다고 하지 말고 ELS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 해주세요.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번의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너굴님도 그때 엄청 고생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과정 한번 겪었거든요. 그 도커 영상 처음에 녹화하실 때 네. 한 6시간인가 이 방에서 지금 못 네. 나가시고서 6시간 정도 했었죠. 5-6시간. 그랬나? 네. 그러고서 녹화를 못 했거든요. 실패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실패하고 이제 안 되겠다고 갔었는데 네. 포맷을 바꾸고 어쨌건 성공은 했는데 음. 저도 똑같은 과정 한번 겪었거든요. 집에서 이제 그 한번 주제를 잡아서 녹화를 해보는데 한 3-4시간 정도 했는데 도저히 끝이 안 나는 네. 거예요. 한 4분짜리 찍어보려고 한 4-5분짜리.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포기를 했었고 이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꿔서 4분 음. 코딩 하고 있는 거긴 하죠. 이 우리가 전략을 바꾼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해도 되긴 해요. 네. 우리의 이게 노하우인가요? 침해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그 이제 예전에 실패했을 때는 약간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파워포인트는
발표 자료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표 자료를 넘겨가면서 이제 설명을 내가 생각해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표 자료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얘기하다 보면 말이 네. 바뀌죠. 네. 그러면은 이걸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말도 안 나오고 버벅거리고 또 발표 자료는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녹화는 한 30분어치는 진행을 했죠. 다 낙교님도 몇 분짜리 진행해 놓은 건 있지 않으세요? 몇 분짜리를 몇 번씩 계속 네, 반복했죠. 그러니까 네.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전략을 바꾼 건 일단 4분짜리니까 4분은 짧으니까 우리가 말할 거를 다 미리 적어보자 해서 스크립트를 다 적었죠. 적고 실제로 녹음할 때는 그걸 읽기만 하면 녹음은 되고 그다음에 거기 영상은 이제 그 발표 자료인데 발표 자료 밑에 우리가 말할 스크립트를 미리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 그냥 자막 처리해서 넣어놓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동화 스크립트를 낙견이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녹음할 때도 경험이 좋았어요. 그냥 난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 발표 자료 넘기면서 읽으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도 좀 덜고 그래서 이 정도면 나중에 실제로 뭐 강의를 한다거나 할 때도 비슷하게. 그냥 비슷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얼굴 나오는 것도 그때 부담이 됐던 거는 얼굴이 나오는데 뭔가 버벅거리면은 되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텀을 오래 둔다거나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말하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말할 것들을 미리 검열을 해놓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이제 스크립트 준비하고 어렵죠. 실제 하는 거 생각하면은 쉬었으면 낙교님이 이미 했겠지. 아니 낙교님 쉬어도 안 해. 낙교님이 안 한 것만 모아놓은 사이트 만들어 볼까요? 분량이 그래도 한 B5 용지로 치면은 3장 정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2,000자에서 2,500자 정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이게 그 정도 너무- 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왜요? 분량을 B5 용지로 설명하면 누가 알아먹어요 그거를. B5 용지 아무도 안 써요. 저만 쓰긴 하는데. 그냥 맥북에 뭐 화면 스크롤이 나거나 뭐 이렇게 네. 말해줘야지. 아니, B5 그렇게 용지로. 비교가 안 되니까 제 말은 그 우리 IT 기술서 기준 네. 그 정도 사이즈 기준으로 한 2페이지는 좀 넘어야지 네. 4분 분량 나오는 것 같아요. 3페이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보통 한 페이지 한 6, 700자 되거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콘텐츠 그렇습니다. 얘기 콘텐츠 목록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콘텐츠? 우리 지금까지 올린 콘텐츠. 지금 왜 도커를 사용해야 될까요? 이게 처음 올렸는데 네. 지금 이게 조회수가 1,179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높은 건가요? 우리는 올리면 한 우리 10? 기준에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라이브로 가끔 영상 올리거든요. 서초루비나 뭐 네. 하시코프 모임 그런 거 하면 그런 거 조회가 한 300 나오고 그냥 제가 예전에 우리가 그냥 올리면 한 50, 60 나오기 어려워요. 그럼 근데- 천이면은 굉장히 네. 많이 나온 거네요. 4분 코딩이 잘 나왔고 근데 네. 제가 4분 코딩 바로 전에 맥OS 업데이트하다가 깃 오류나는 거 예. 이거 올렸는데 이건 한 790 정도 나왔어요. 오, 많이 나왔네요. 얘도 그건 좀 검색으로 많이 됐고. 들어오는 거. 어. 약간 이런 이슈 있을 때만큼 나오는 거 보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2019 최고의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네. 올린 게 조회수가 이제 600 오. 절반 정도긴 해요. 저는 사실 VS 코드도 약간 사람들 관심 많아서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영상을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검색에 걸리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음. 검색 걸리면 계속 유입이 10, 20씩 되면은 네. 근데 쌓이긴 초반에는 하니까. 검색으로는 사실 안 들어와요. 바로는 지금 이거 통계 보시면은 유입이 어디서 되는지 들어오거든요. 페이스북. 검색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렇긴 페이스북 하죠. 아니면은 네. 유튜브 추천이에요. 전 장기적으로 좀 네? 이제 한두 달까지 생각했을 때 장기적. 그게 그건 늘어나잖아. 10씩 늘어나면 한 달이면 300이잖아. 저는 올리고 나서 그렇긴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네, 서비쿠라님 그다음에 영상도 이제 있죠. 서비쿠라님이 그 리액트와 찰떡궁합 넥스트.js 올리셨는데 그건 이제 아직 날짜가 많이 안 되긴 했는데 네. 360 정도 조회수.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이거 들으면서 네. 넥스트JS 쓰고 싶다라는 생각 좀 들었었어요. 저 잘 모르지만 폰트 잘 모르지만. 있고 이 다음에는 또 너굴님이 찍겠지.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충섭님이 하고. 주로 어떤 주제들 우리가 다룰 예정이죠? 저는 클라우드 관련된 거 좀 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AWS도 해보려고 하고 네. 그 안에 있는 서비스들도 테라폼도 스크립트는 써놨는데 네. 너걸님이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걸님 알겠습니다. 스타일로. 네. 왜 내 스타일로 고쳐요? 너걸님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완전 기초 지식 설명하는 게 사실 부족해요. 그런 거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요즘 인기 있는 거 보면 뭐
HTTP 쿠키나 뭐 이런 그쵸. 이야기하면 네. 어린 분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좋아하고 또 알면 좋으니까 좋은데 그런 거 설명은 사실 잘 못하겠고 아마 저는 뭐 새로 나온 거나 뭐 아까 AWS 자격증을 하든지 자격증 괜찮네요. 뭐 VS 코드 뭐 테마 이야기 하든지 뭐 네. 이런 것들 저는 약간 그런 것들 관심이 많아서 네네 좋습니다. 네. 너굴님은 어떤 거 하실까요? 저는 좋아하는 기술이 아무래도 도커니까 도커 얘기 좀 조금씩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고 네. 그래서 다음 스크립트는 이제 도커 이미지랑 컨테이너가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배울 때 그 두 개가 되게 개념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쵸. 뭐가 이미지고 뭐가 컨테이너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실제로 이미지로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4분 안에 이해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렇게 스크립트 준비해 놨고 네. 뭐 그거 외에는 뭐 웹 기술 같은 것들 관심 전반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할 것 같고 서비큐라님도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서비큐라님 좀 더 이제 쿠베나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서 서피쿠라님은 네. 뭐 워낙 관심사도 많으시고 정말 네. 모든 걸 하시잖아요. 지금 프론트도 그렇죠. 하시고 네네. 퍼블리싱도 하시고 백엔드도 하시고 쿠베도 하시고 이게 영상이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갈 게 없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빨리 제가 주말에 만들어 볼게요. 말하지 말라니까요. 발급할게요. 네. 얼마예요? 그 조건을 말해요. 몰라요. 빨리 그 구체적인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조건을 말해요. 이율이랑 그 원금 손실 이거 빨리 말해주세요. CP님 참 잘하시는 것 같아. 네? 왜요? CP님 이런 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 뭘요? 족쇄를 거는 거죠. 저는 약간 네. 저희가 지금 10월 18일인데 네. 저희 STD 아웃 1화 올라간 게 보면 10월 24일로 돼 있거든요. 첫 작년. 공개가. 예. 음. 그래서 아마 녹음 날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녹화는 이게 나가는 날 거의 1년 가까워질 것 같고. 그렇겠죠? 지금 이게 언제 나가지? 저희가 지금 좀 늦게 해가지고 18일 하고 있는데 19, 20, 21일 날 나가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1년 동안 진짜 거의 안 쉬고 지난주인가 하루 잠깐 쉬었는데 네. 지금 우리가 54니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중간에 또 여러 개 한 게 있어서 네. 사실 더 많이 하긴 했죠. 60개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거 이야기를 해보죠. 저희 1주년 이야기를. 그래요. 저희 1주년 오프 행사도 기획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죠. 네, 1주년 굿즈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희 후원해주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